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새 첫 강이네요. 그렇죠? 예.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이제 올해 또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우리 10월달에 시험 잘 보시고 11월달에 합격증 받으십시오. 예. 그래서 합격증 받으시면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증이 나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셔서 자, 우리 공법 책을 한번 좀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상어권으로 분권이 돼 있는데 상권만 해도 두께가 꽤 두껍죠?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시험 추세가 조금 이제 아주 세부적인 사항들을 많이 시험에서 내서 작년도에도 한 10문제 정도가 세부적인 사항을 내 가지고 또 인근에 있는 학원 책들은 좀 그런 부분들을 다 빼버리고 문제를 내시는 책들이 있어요. 책을. 그럼 이제 책이 두께가 좀 얇아지는데 나중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를 기본서 가지고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돼서 이제 우리 해커스 쪽은 그런 쪽을 다 담아서 책을 최대한도로 좀 이렇게 좀 줄였지만 그래도 양이 좀 나중에 보시면 한 700페이지가 좀 넘을 겁니다. 그래서 한 750페이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공법책은 이제 과목 특성상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좀 진하게 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예, 그 부분들 위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책 두께 이렇게 좀 질리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책을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너무 두꺼운 양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합격하시고 이 책을 계속 보시면서 또 일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은 좀 어느 정도 두께를 가지고 쓰는데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골라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민법책은 안 그렇습니다. 민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다 읽어주셔야 돼요. 대신 좀 얇게 나오죠. 민법책은. 민법책은 좀 이렇게 얇게 나오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얇은 건 아니에요. 아닌데 민법 공부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을 다 공부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고 공법책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공부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수업인데 이 공법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을 해서 좀 난관이 있지만 열심히 좀 돌파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좀 쉽게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은 이 공법의 전체적인 개요를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우리 12월달 공부하신 분들 한번 들은 내용이지만 또 한번 들어보셔서 그 부분이 도움이 될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공법이란 과목 특징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2차 과목이죠. 부동산 공법은 예전에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이 1차 과목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볼 때는 우리 2016년 시험 볼 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이게 민계공 과목을 1차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개정안이지 확정된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 과목은 2차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의 특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자,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6가지의 규제 법률로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 대한 규제하는 법률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100여 개가 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가지만 우리 시험 볼 때 공부를 하면 이제 충분히 우리 부동산 중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6가지 법을 이제 배우시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무할 때는 6가지 우리가 배운 법률에서만 부동산 규제를 하는 게 아니죠. 실무에서는 무슨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따라서 부동산 규제를 또 할 수도 있고 또 환경 관련 법. 우리나라는 이 환경 관련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통 관련 법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부동산 규제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6가지 법률만 잘 공부하면 비슷해요. 구조가. 이 법률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는 법의 이름이 어떤 법입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토지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명칭입니다. 6가지 법률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6가지 법률의 이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국토니까 우리나라 토지예요. 토지.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소유자들이나 토지의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기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 토지에다가 주유소를 짓고 싶다 이렇게 주유소 돈 벌려고 근데 주유소를 못 짓는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만들었어요. 계획. 그래서 계획대로만 이용하시오 이렇게 강제를 정하는 거예요.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획을 안 지키 계획에서 주유소가 안 된다 그러면 못 짓는 거예요. 주유소를. 예, 그래서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이나 이용자들이 돈을 벌려고 나 이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져가지고 내가 무슨 뭐 숙박설 모텔 같은 거 하나 해보고 싶다. 근데 이 모텔이 안 되는 거기가 옆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획으로 다 정하는 거예요. 어떤 그 뭐 모텔 같은 숙박설은 어떤 땅에서는 되고 어떤 땅에서는 안 되고 이런 걸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이걸 배우면 6가지 법률을 중에서 이런 대표적인 법률을 배우시면 요거 이외의 법률들, 공법의 이런 이외의 법률까지 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무에서 이 법 체계가 다 비슷비슷하게 돼 있으니까 그 법 체계 국토계획법을 잘 공부해 주시면 나머지 여기 6개 이외에 다른 실무에서 필요한 법률들, 실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6가지 법률만 잘 공부해 두시면 실무에서 다 이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법률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우리가 공부할 것은 6가지 법률 이름부터 일단은 보시고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우리 6가지 법률은 우리 책에 이제 목차를 한번 좀 볼까요? 목차. 앞에 여러 가지 뭐 시험 안내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요. 우리 시험의 목차가 국토계획법부터 나가는데 우리 맨 앞에 그 목차 부분 있죠? 목차 부분에 보시면 이 페이지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표지에서 거기 본문 지면 하나, 둘, 3장 넘겨보시면 2장 넘겨보시면 되겠네요. 2장 넘겨보시면 목차가 있고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6가지 법률 소개시켜드리고 바로 우리가 국토계획법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토계획법에서는 맨 처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어서 이거 우리 시험 문제에서 40문제 중에 12문제가 나오죠. 네, 그럼 우리 그 공법은 목표 점수가 55점이에요. 60점 맞으셔도 좋은데 55점만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점수 이렇게 5점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60점을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55점 나는 뭐 70점 이렇게 맞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공부해 보시면 어려워요. 공법 과목은. 그래서 이제 이 중개사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이게 대부분 행정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죠. 행정용어는. 행정용어 우리 한번 써보셨어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인허가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무슨 계획도 많이 나오고 많은 그런 거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을 하나만 공부하면 자신감이 쑥 내려갑니다. 공부할 의욕이 쑥 떨어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빨리 이제 끌어올리셔야 된다고요. 자주 이제 반복을 해야지. 반복을 하다 보면 한 2번 1, 2월 달 반복하고 3, 4월 달까지 반복을 하고 꼭 참고 들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5, 6월 달쯤 반복할 때면 좀 감이 빨리 오신 분들은 빨리 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끝까지 안 오신 분도 있어요. 끝까지 이게 공법에 체질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나는 죽어도 공부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행정용어가 중개사법은 나와요. 중개사법이나 세법도 똑같이 행정용어가 나오는데 걔네들은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심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시는데 공법은 양도 많고 용어도 어렵고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너무 겁주는 것 같죠. 그냥 55점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 점수를 요거를 한 7문제 정도 한 8문제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7개에서 8문제 목표 점수를 좀 잡으시고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우리나라 이 국토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를 정하는 법이라서 꼭 열심히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제가 우리나라 이 국토계획법의 특징은 저기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으로 부르는데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토지 여기 이용 자체를 토지에 대한 이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2문제가 나오고 여기 7문제, 8문제 정도 목표 점수를 이렇게 8문제 맞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법이 있습니까? 도시 개발법이라는 게 우리가 5주차 때. 자, 우리 국토계획법이 12문제가 비록 나오지만 우리 주차를 4주를 배정을 합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중요한 게 많이 있고 국토계획법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을 모르면 이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을 못해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어를 알아야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농지법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국토계획법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월 달은 8주 수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뭐 한 주 보강이 필요하면 할 건데 기본적으로 4주를 배정을 할 겁니다. 국토기획부에서 4주.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이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시험 문제가 도시개발법에서는 6문제가 나오도록 딱 고정돼 있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여기 정비라는 말을 포인트를 잡아서 정비법이라고 하는데 시험 문제가 6문제가 나옵니다. 얘네들은 이 도시개발법에서 한 3문제 정도 맞추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럼 정비에서 한 4문제 이렇게 거꾸로 도시개발이 한 4문제, 정비에서 3문제. 특히 정비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이 정비법은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강북에서는 뭐 재개발 사업도 많이 하고 또 한강 남쪽으로는 강남 쪽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차이점을 좀 이따 나중에 공부를 한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시개발 사업. 자, 우리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고 여기 지금 정비법은 정비사업이란 말 쓸 줄 아셔야 돼요. 속으로 도시개발 사업 이런 말도 한번 해보고 정비사업이라는 사업도 우리가 이제 중개업을 할 때 많이 우리가 접할 사업이니까 공부를 좀 하고 우리 정비사업하는 장소에서 중개 물건들이 많이 나온다고 재건축 재개발 물건들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규제하고 정비 사업을 규제하는데 각각 이 법률들이 이렇게 나오고 각각 뭐 3문제, 4문제 아니면 4문제, 3문제 이렇게 맞춰서 이것도 한 7문제 정도 합쳐가지고 2개에서 한 7문제 정도가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 거예요. 기본적인 용어로. 자,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새로운 시가지를, 자,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 사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이 구룡마을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 할 거예요.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개포동 구룡마을 있죠? 네, 거기를 싹 다 밀어내. 거기 있는 낡은 집들을 그 낡은 판자촌 같은 것들을 싹 다 밀어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기는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에다가 새로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여기는 최초로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고 여기 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은 이거는 기성시가지, 기존에 이미 시가지로 개발돼 있는데 시가지가 오래됐죠. 그리고 서울에 무슨 뭐 강북 쪽에 가보면 무슨 뭐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 옛날 시가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서대문이라든가 이런데 그러면 이 그런 데 안에 가서 우리가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해야 되죠. 예, 근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정비 사업이라는 거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별도로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업하는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이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해진 절차 내에서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노후한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다시 집주하는 사업이다.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우리가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이든 정비 사업이든 사업이 끝나면 새로운 여기 보시면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새로운 상가 같은 것들이 건설돼 있겠죠. 이것도 정비 사업도 끝나고 나면 그 아파트라든가 상가 이렇게 건설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반시설도 새로 만들어지고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 근데 얘는 도시개발 사업은 최초로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의 관점을. 근데 요거는 기존의 구시가지에 있는 구시가지를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그 낡은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시가지를 또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구시가지를 철거한다는 말이 전제로 붙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새로운 시가지 미개발지인 논밭에다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룡마을도 사실은 어찌 보면 이걸 재개발 개념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구룡마을도 기존에 그 낡은 집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그 낡은 집들이 임시로 있는 집들이지 그게 기존에 어떤 고착되어 있는 그런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구시가지가 아니라고 거기는. 그냥 임시로 사는 판잣집 같은 형태로지 그거를 싹 철거하면 도로라든가 공원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미개발지예요. 미개발지에다가 최초로 시가지 만드는 사업으로 가고 여기서는 기존의 구시가지를 재건축 재개발하는 거 이쪽 사업으로 가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가 6문제씩 나오니까 요 사업의 특징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뒤에 가 보시면 농지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 맨 끝에 보시면 6장의 농지법 앞으로 배우실 건데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를 소유하는 데 규제가 있고 농지를 여러 가지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규제 이런 걸 배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는 실제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대원칙이에요. 우리나라 농지 소유하는 원칙.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사람만 소유해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정신, 경자, 유전 이런 거. 네, 그런 원칙이 있는데 시험에서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나오니까 경자, 유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거 배우시는 거죠. 네,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사를 안 져요. 농업 경영을 게을리하는 거죠. 이렇게 게을리하면 대리경작이라는 게 강제로 들어가서 대리경작이라는 게 들어가서 수확량의 90%를 대리경작자가 뺏어가요. 10%만 농지 소유자한테 주고 여기서 포인트는 9대 1이에요. 9대 1. 그래서 농지 소유자가 이 농업 경영을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농사 져봐야 별로 이렇게 돈 버는 일이 안 되니까 농사 안 짓겠다 이러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유가 있으면 대리경작자가 들어가서 수확량의 90%를 회수해가고 농지 사용료로 10%만 지급한다고요. 이런 게 이제 농지 이용할 때 대표적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제죠. 농지를 이제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농사가 잘 되는 농지는 이걸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를 정합니다. 자,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정해지면 이게 절대농지가 돼서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앞으로 계속 써라 이런 얘기죠. 농업진흥적으로 지정이 안 된 농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전원주택 같은 거로 개발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적으로 지정이 되면 농업의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농지, 그래서 개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농지죠. 이게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농업진흥적으로 지정을 하면 농지로서 앞으로 뭐 하겠다? 보존하겠다. 농사가 잘 되는 농지니까 우리 자손 대대로 농지를 넘겨주자. 이게 농업진흥적인 농지라고요. 그 실무가면 절대 농지라고 하죠. 농업진흥적인 지정이 된 것도 있고 지정이 안 된 것도 있을까요? 예, 안 된 건 우리가 이제 상대 농지란 말 써서 우리나라 농지는 농지법에 따라서 보존 가치가 있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하고 보존 가치가 없을 때는 농업진흥지역을 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농지, 상대 농지라고 해서 절대 농지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농사짓는 목적으로만 써야 된다.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 다른 목적으로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농업진흥지역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주 어렵지만. 그런 거 앞으로 조금 이제 배우시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할 겁니다. 근데 농지법은 시험 문제에서 2문제밖에 안 나와서 크게 비중은 없어요. 2문제니까 뭐 한 문제만 맞춘다는 생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법은 공부 열심히 해도 한 문제 맞추고 공부 하나도 안 해도 한 문제 맞춰요. 그 수업만 듣고도 한 문제 맞출 수 있고 공부 무지하게 열심히 했는데 한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와가지고 한 문제밖에 못 맞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농지법은 그렇게 시간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이 앞에서 이제 그리고 이 농지법이 맨 뒤에 있어가지고 거의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이제 몇 개 이렇게 제가 찍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4가지 법을 한번 이름을 봤는데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겉으로 따라하면 좀 불편하니까 자 국토기획법은 우리나라 국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토지에 대한 이용 자체를 규제하는 법. 그래서 이 토지 이용을 규제할 때는 여기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 이 계획을 배우실 거예요. 행정계획이죠. 우리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계획을 오늘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 계획을 배울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계획에다가 그 제목에다 쓰세요. 3가지 계획이 있다. 자,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한번 이름이나 들어보세요. 넓은 지역에 대해서 광역이라는 게 넓다는 뜻이잖아요. 넓은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나 만든다.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난달에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들어보셨죠? 네, 우리나라 그 도시에는 각자 도시에 대해서 이 서울특별시 같은 도시에는 도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서울시와 주변 도시까지 이렇게 다 묶어서 광역이라는 걸 설정한 다음에 거기다 광역 도시계획이라는 걸 만들고 그다음에 각자 도시에는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 광역도시계획하고 이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토지 위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인데 이 계획이 좀 3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말을 한번 다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행정청이 만드는 계획이라서 행정계획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정계획은 자,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행정청이 세 가지 형태의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토지 소유자들은 이 계획을 잘 지켜서 이용해야 됩니까? 예, 계획이 시키는 대로만 이용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습니다라는 게 국토계획법의 가장 핵심 그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근데 문제는 이 계획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안 보이니까 이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서류. 여러분 올해부터 그 이제 공법에 이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 그 서류를 확인할 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까? 자, 우리 공법에서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걸 확인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공법에 여러 가지 규제, 이 내용을 파악하는 그런 서류가 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여기 토지 이용 계획이, 자, 토지의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하는 우리 행정청이 발행하는, 이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인데, 요거 우리 등기부랑 틀린 거죠? 네, 등기부랑 틀려요. 토지대장이랑 틀린 거라. 우리 공시법 시간에 배우는 토지대장, 토지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지목 같은 걸 확인하는 토지대장, 그다음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은행의 저당자표인지 확인하는 건 등기부. 근데 여기 통합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올해부터 거기 서류를 하나 떼면 16가지 토지에 대한 관련 서류가 다 통합이 돼요. 올해부터 이제 그 이 통합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뭐 등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이렇게 서류로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좋은 거죠. 정부가 좋은 정책을 폈습니다. 이거를 공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따로 떼고 이렇게 민법에서 이 소유자가, 이 땅 소유자가 진정으로 누군지를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할 거 아닙니까? 올해부터 이게 통합이 됩니다. 종합 민원 서류가 이렇게 통합돼서 앞으로 이제 그 통합된다는 사실도 좀 우리가 제가 나중에 한번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한번 나오면 그런 관련 서류가 통합된 서류를 한번 보여드려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올해 이제 2016년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니까 그런 것도 좀 하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개 남았어요. 이제 이렇게 우리 계획 3가지 이름 한번 좀 들어보셨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을, 새로운 시가지를 최초로 조성하는 사업을 배우는 법. 그 다음에 이거는 구시가지를 정비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배우는 그런 법률. 농지에 대한 규제를 배우는 법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자, 우리 건축법은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이것도 시험 문제가 7문제가 나와서, 자, 우리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우리가 한 3문제 정도, 이것도 한 4개 정도, 4개에서 뭐 주택법 같은 경우도 7문제니까 한 3개에서 4문제 정도를 맞춰주시는 형태로 해가지고 8문제 맞으면 좋죠. 4개, 4개씩 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목표 점수를 이렇게 좀 그 목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그런 거를 부담을 좀 줄여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다 맞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한 8문제 정도 맞추시고 한 7문제 한번 해볼까요? 반에서 하나 더 맞게 이렇게. 이거 합치면 또 7문제니까 14문제죠. 이렇게. 이거 4문제, 4문제 정도 맞추시면 10개. 이렇게. 그렇죠? 합치면. 네, 그럼 이제 합치면 22문제. 여기 55점 나오잖아요. 농지법 하나 더 맞추시면 57.5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법을 이렇게 55점 정도 맞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중개사법은 70점이 넘어요. 저 공시하고 세법 쪽도 한 60점을 좀 넘으시더라고요. 65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이 공법 55점 나오신다고요. 왜냐하면 공부 분량 자체가 사실은 공부 분량이 이게 그 중개사법보다 이 공법 분량이 훨씬 더 많아요. 중개사법이 한 40%밖에 안 될 거예요. 공법에. 공부 분량 자체가. 그래서 이게 과목으로 이렇게 한 과목이 있더라도 중개사법보다는 공법이 공부 분량이 훨씬 더 많죠.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근데 좀 분량이 좀 많은데 필요한 부분들은 좀 골라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점들을 좀 낮게 잡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건축법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건축법이란 법은 이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는 안전하게 건축을 해야 되는 거죠. 안전.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안전이라든가 또 건축물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설비라는 게 들어가서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전기 설비 같은 거 있죠. 뭐 가스라든가 이렇게 추울 때는 뭐 냉난방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춥고 더울 때. 그럼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하는 기준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이 최소한도의 기준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안전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안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을 수 있죠. 우리 예전에 그 마우나 리조트 같은 거 사고 나는 거 보세요. 그렇죠? 눈이 왔다고 그래서 건물이 붕괴돼가지고 천정이 붕괴돼서 그때 젊은 학생들이 막 죽고 다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는 있어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최소한도의 안전 기준을 정해놓고, 예. 그러면 우리 저 어제 비행기 사고 난 것도 보세요. 비행기 사고 이제 오늘 조사 들어간 바로 국토부가 조사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저가항공사가 그 안전 기준 같은 거, 그러니까 기준이라는 게 법에 있고 그 기준에 위반 사항이 하나라도 걸리면 이제 항공사 제재를 받는 거라고요. 근데 그 기준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사고가 나는 거를 예방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법도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여기 뭐 설비에 대한 기준 같은 걸 정해놓고 이런 기준을 꼭 지켜서 건축물을 져라. 그러니까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건축 허가라는 제도가 있어요. 건축 허가. 자, 우리 공법에서는 허가라든가 인가라든가 뭐 승인 이런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행정 절차. 그래서 여기 필요한 서류를 가져가서 행정관청한테 가가지고 건축물을 줘도 됩니까? 이렇게 허락받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용어의 원칙 같은 거라 이런 게 없어서 어떨 때는 허가, 어떨 때는 인가, 어떨 때는 뭐 특허 막 이런 말도 막 쓴다고 이렇게 승인이란 말 막 쓰고. 근데 그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넓은 의미의 그냥 허가다 이렇게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허가란 말 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인가, 어떨 때는 뭐 승인 이런 말을 막 쓰는데 그냥 넓은 의미의 관청한테 가서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이런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서 그러면 건축 허가라는 걸 받으면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거고 건축 허가를 받은 대로 이제 건물을 져서 그런 제도를 우리 건축법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택법은 나중에 배우실 건데 주택법은 30개 이상의 주택, 거기다 그런 거를 좀 하나 좀 써놓으실래요? 주택법은 30개 이상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만 기본적으로 별도로 떼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 되는 겁니다. 주택법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야.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는 한 번에 공사할 때 30개 이상 주택을 짓습니까? 이거서 개라고 하는 거는 그 아파트 지명고 201호, 202호고 구분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걔네들이 다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한 동만 짓더라도 보통 거기 아파트가 뭐 40개에서 50개가 들어간다고요. 평수대에 따라서. 그럼 당연히 이게 30개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별도로 떼서 별도로 따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택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을 할 때 이 건축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신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건축물을 신축할 때 보세요. 주택도 건축물이고 우리가 상가도 건축물이고 뭐 공장도 건축물이고 여러 가지 형태의 종류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신축을 할 때는 건축 허가라는 걸 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류를 준비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잘 준비해서 건축 허가라는 거를 신청해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설계 도면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도면상에 이제 건축법 여러 가지 기준 같은 것들을 잘 지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건축 허가라는 걸 받고 주택을 신축하는 건데 30개 이상 주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따로 주택법에 따라서 저 건축 허가보다 좀 더 까다로운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는 건축 허가라고 안 그러고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을 제가 쓸 거예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 이건 허가예요, 승인이에요. 승인인데 이 승인이란 말이 나오더라도 관청한테 가서 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개 이상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 써가지고 승인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는데 승인 어려우시면 이쪽에서는 건축 허가. 그럼 주택법에서 30개 이상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니까 건축 허가가 29개 이하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29개, 한 개에서 29개 사이 아니면 29개 이하란 말 써도 돼요. 이렇게. 자, 왜냐하면 아까 주택법에서 몇 개 이상 주택을 지을 때는 30개 이상 주택을 신축하는 사람들은 주택법으로 별도로 이렇게 나와서 주택법에 따라 승인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서류가 훨씬 더 복잡해요. 건축허가보다 서류가 더 까다로운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사업계획서. 왜냐면 이 사람들은 주로 업자들이니까 30개 이상 주택을 있는 사람들은 건축업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심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그럼 29개 이하로 지는 사람들은 건축허가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 주택을 지을 때는 29개 이하하고 30개 이상을 기본적으로 나눠서 한쪽은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짓는 거고 나머지 한쪽은 사업계획 승인이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하나는 건축법, 하나는 주택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자택이 어느 법에 따라서 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건축허가예요. 단독주택은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돼서 한 개를 지은 거잖아요. 처음에 그 집을 지을 당시에. 나는 아파트 사는데 나 음마 아파트 사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이 되겠죠. 음마 아파트가 뭐 4천 몇백 세대 지은 거잖아요. 그 한 장소에서 4,600세대 막 이러니까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이 되겠죠. 30개 이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는 연립 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연립주택이 이렇게 우리 아파트 우리 연립이 있는데 이게 4개 동이 있어요. 4개 동. 그 아파트 연립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동에 보통 24개 들어가니까 연립 지을 때도 이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셔야 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상가나 공장 같은 거 지을 때는 개수를 안 따지고 그냥 다 건축허가. 이 학원 건물 이 상가죠? 상가 건물이죠? 그래서 학원 건물은 당연히 뭘 건축 허가를 받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택법은 주택을 30개 이상 지는 사람들만 별도로 적용하는 법이니까 상가나 공장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동대문에 무슨 뭐 상가 쇼핑몰 이런 것들은 다 건축허가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위반 사항이 생기면 이 건축법으로 처벌하고 동대문에 무슨 쇼핑몰이 장사하다가 갑자기 일부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네, 그러면 그거 건물 시공한 사람이라든가 설계한 사람 다 불러다가 조사합니다.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이런 거. 근데 이제 어떤 아파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주택법에 따라 위반 사항을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는 거예요. 주택법에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받는다고요. 예전에 저기 어떤 경찰분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 부동산 관련 그 행정 규제 위법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제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게 아산에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겠죠. 실제 조사할 때 이런 관련 법이 뭐가 있는지 특히 이제 중개사 쪽에 나오는 법들이 잘 위반 사항이 많아요. 이쪽에서 이제 위반 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그리고 공법은 위반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실무에서 좀 잘 아셔야지. 그런 우리가 이제 경미한 위반 사항이면 과태료라고 그래요. 과태료. 경미한 거는 과태료 그냥 금전적으로 제절받고 끝나는데 징역이나 벌금 같은 그런 형을 받으면 그걸 이제 형사 재판을 받으셔야 돼요. 조사받고 검찰이 기소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업무를 봐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국토기획법으로 들어가서 24페이지 한번 보세요. 24페이지. 6가지 우리 법을 이제 앞으로 배울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한번 해볼 추가적으로 설명할 말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뭔가요? 자 우리가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우리 공법에서는 공법의 특징은 이 부동산에 대한 각종 규제하는 법률을 배우는데 자 이것도 좀 꼭 좀 아셔야 됩니다. 규제하는 법률은 우리 행정청이 일반 이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이제 권리 행사를 규제하는 거죠. 권리 행사.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에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를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뭐 소유권도 있고 뭐 지상권도 있고 그럼 그 권리가 있잖아요. 그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내가 내 맘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공법의 영역에서는. 그래서 이 권리 행사에 대해서 행정청이 이제 규제를 하는데 자 제가 행정청이란 말 썼어요. 행정청이 규제하는 법을 이렇게 이 국회에서 이제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잖아요. 국회에서 이 법률을 제정했다고요. 그럼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행정부라고 그래. 행정부를 우리가 다른 말로 행정청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행정청이 이 법을 집행을 하죠. 집행. 행정청이 써 있으니까 행정청이 규제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집행하시는 분들이에요. 집행. 그러면 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 대표적으로 6가지 법률을 우리 행정청이 이제 법을 집행을 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을 이제 규제하는데 이 행정청이 누구냐 이걸 먼저 아셔야 된다고. 행정청이 누구냐라는 걸.
행정청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분들이 거의 다 공포에서 주어가 된다고. 주어가 뭐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아니면 서울특별시장님이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그 행정청이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상중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상중하 시험 공부할 때. 자, 원래 우리가 행정청은 이런 말부터 얘기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들어보셨죠? 예, 원래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 행정청이라는 말 하기 전에 행정주체라고 그래요. 행정의 주체. 자, 행정 업무를 보는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다. 그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줄여서 지자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국가는 이 국가,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 아닙니까? 행정 주체인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는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부서들. 예, 우리 국가라는 그 중앙 이 행정 조직이 있는데 이 국가에는 여러 부서가 있죠. 우리가 뭐 나라 지키는 업무는 국방부가 하고, 우리 농지에 대한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고, 근데 부동산 쪽은 국토교통부라는 게 있습니까? 부서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국토교통부가 바로 국가 행정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토교통부, 그게 국가 행정 주체인데 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장관이시죠. 네, 그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는 말은 이게 행정 주체인데 여기 이제 장관자가 붙으면 행정청이 되는 거예요. 장관자가 붙으면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표현은 국토교통부가 국가행정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행정주체인데 거기서 이제 최종 의사결정을 하는 장이 있잖아요. 장. 국토교통부 장관자가 붙으면 이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가행정청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우리가 국가행정청입니까? 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행정주체란 말은 모르셔도 돼요. 행정주체가 뭔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행정청.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밑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나눠집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자, 서울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대전 같은 광역시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그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경기도와 같은 그냥 도가 있습니까? 네,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바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가 있는데 우리 이런 데를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주체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도 좀 장들이 있어요?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행정청이 되는 거라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제주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우리 그냥 경기도라든가 충청남도 같은 그냥 도에는 도지사님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 줄여서 우리가 광역행정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광역행정청. 이거는 국가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이거는 국가행정청.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 좀 길죠. 이분들은 광역행정청. 그다음 우리 광역 밑에는 기초가 있습니까? 기초가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주소 쓸 때 서울특별시 송파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울특별시라든가 인천 같은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어요. 구. 이거 우리 자치구라고 하는데 그냥 구 하시면 돼요. 구. 이게 구. 이렇게.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세종자치시 밑에는 별도의 하급관청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제주도 밑에 하고 여기 그냥 도 밑에는 우리가 시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군 이렇게 시군이라는 행정 그 기초 지방자치단 행정주체가 있다고요. 여기 보시면 구에는 구청장이 있습니까? 네, 구청장. 여기도 광역시 밑에도 구청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역시 밑에는 인천광역시, 강화, 군천 이렇게 군도 있는데 별로 중요한 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빼버리고 그냥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자치도라든가 그냥 도 이런 도지사님 밑에는 시장이라든가 군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부른다고요. 자, 이분들이 우리가 상중하 행정청이 되는 거죠.
네. 국가행정청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까지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밑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행정청에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칭으로 좀 쓸 거예요. 약칭으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이렇게 국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배워요. 해양수산부 장관님도 이 부동산 쪽에서 한번 딱 나오는 우리 그 공부할 때 한번 나오시고 저 농지법 가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 계십니까? 이분들도 있으니까 주로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우리가 이 중앙 우리가 국가행정청이라고 많이 불러요. 중앙행정기관이란 말도 부르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국가행정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중앙행정기관의 뭐 장 이런 말도 쓰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국가행정청,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런 분들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분들 행정청이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도지사 이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열상 이제 중간 관계 상중하에서 서열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분들 이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시도지사. 자, 이 표현 잘 아셔야 돼요.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하고 요 밑에 보시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 약간 순서를 좀 바꿔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기초행정청들. 그럼 우리 광역행정청하고 기초행정청 이게 구별할 때 도지사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누구 얘기예요? 도지사님 옆에 있는 시장님은 도지사님 옆에 시장님은 세종자치시라든가 인천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님을 지칭하는 거야. 여기 성남시장님 같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경기도 밑에 성남시 있죠? 경기도 밑에 성남시, 뭐 수원시 이런데 성남하고 수원은 아직까지는 기초시예요. 기초시. 뭐 안양시, 안산시, 뭐 경기도 이천시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도 밑에는 시 군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특별시랑 광역시 밑에는 구청장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은 기초, 이분들은 중앙, 저 위에가 중앙이고 이분들은 이 광역, 기초, 광역, 중앙 이렇게 해서 이 세 개 행정청들을 우리가 잘 좀 봐두셔야 된다고요. 그럼 잠깐 우리가 교재를 한번 좀 보세요. 이게 행정청이 서열대로 배웠죠.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여기 우리 이렇게 기본서 이제 본문을 읽어보시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서열대로 안 나오고 막 이상하게 막 나와요.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도시 기본 계획. 지금 어디가 있냐면 44페이지를 한번 펴보실래요? 44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걸 이제 좀 이따 이제 배울 거예요. 원래는 도시 군 기본 계획인데 이제 군자는 떼고 읽어도 됩니다. 그럼 맨 위에 거기 02번에 지금 수립 대상 지역하고 수립권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관청이 수립권자인데 잘 보세요. 거기 원칙 의무적 수립이라고 써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뒤 옆에가 시장 또는 군수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배우기로는 여기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다음에 도지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관청은 서열대로 쭉 쓰면 근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쭉 나가요. 자치시장, 자치도지사까지 나갔는데 여기서 도지사님은 빼고 밑으로 내려가서 시장 군수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행정청을 배울 때는 서열대로 일단 먼저 배우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아니면 국가행정청 이렇게 부른 거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도지사님은 광역행정청들 그리고 그 아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는 겁니까? 기초로? 그런데 그렇게 서열대로 쓸 때도 있어요.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근데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서열대로 안 쓰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장, 자치도지사를 쓰고 나서 밑으로 내려갔습니까? 여기 기초행정청인 시장, 군수님을 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로 이렇게 주어를 묶어주라는 거예요. 그럼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행정청을 무조건 이렇게 서열대로만 나오지 않는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약간 이거 뒤섞어가지고 여기 지금 광역행정청하고
기초행정청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주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님이 자기 관할 구역에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낸다고요. 시험 문제에서. 그 뒤에 시장군수라는 말을 싹 비워버리고 도지사를 넣는다고. 도지사. 그럼 수립권자가 좀 정확해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행정청이 이렇게 항상 서열대로 먼저 정리를 하고 약간 변형을 해서 그 행정청에 이렇게 서열을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된다고요. 서열을 먼저 이렇게 상중하 정리해 놓은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가 도시라서 그래요. 도시. 지금 도시기본계획 할 때 도시란 말이 있었죠. 도시가요. 이거 보세요.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광역시도 도시고 세종자치시도 도시예요.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도 도시인데 경기도는 도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밑에 수원시하고 경기도 밑에 무슨 뭐 여주군 이런 데가 도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이건 도시 안에서 만드는 계획이니까 각자 그 도시의 장들이 수립한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시라는 범위를 잡을 때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도시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세종자치시, 제주도는 도시예요. 근데 경기도나 강원도는 도시가 안 된다고요. 왜냐면 너무 넓어서 그래요. 범위가. 경기도 안에는 여러 밑에 수원시라든가 성남 같은 세부 도시들이 있으니까 경기도는 도시로 보지 말고 경기도 밑에 수원시, 경기도 밑에 무슨 뭐 여주군 이런 지역들 하나의 도시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군이 도시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계획은 도시의 장들이 수립한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 정리를 해야 된다고요. 상황 정리를. 네. 근데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다음에 도지사님이 나오는 관청이 나오는 그 조항도 있다는 거죠. 어디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또 페이지를 뒤쪽으로 가셔서 53페이지 보실래요? 53페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자, 원칙 시도지사나 대도시나 시장군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이 있다 그랬었어요. 아까랑 이름이 달라요.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인데 그 군자는 떼고 도시관리계획입니까? 아직 뭔지 모르지만 도시기본계획이랑 다른 거. 근데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한다. 자, 도시관리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하는 게 우리가 결정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최종 확정. 근데 지금 여기서 보세요. 시도지사라고 돼 있습니까? 시도지사. 그럼 시도지사가 누군가 보세요. 여기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도지사를 제가 시도지사라고 쓰느라 했었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시도지사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시도지사라는 얘기는 여기 이 중간서열, 이 광역행정청들을 쭉 모아서 이분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지사, 도지사입니까? 이분들이 지금 시도지사죠? 야, 이때는 또 이걸 또 시도지사라고 쓰네? 아까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밑에 시장군수로 안 끝나고 지금은 또 이렇게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계획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아까 55점 맞자고 그랬잖아요. 네? 슬슬 느낌이 와요. 왜 55점 맞아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약간 좀 조금씩 틀리게 나오니까 이제 계속 헷갈리는 거라고요. 우리 공법이란 과목은 처음부터 그냥 공부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용어니까 우리 월요일에 그냥 그냥 포기하고 오세요. 월요일 날은 에이씨 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어제 술 먹은 거 아직 깨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태로 오실 텐데 그냥 부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월요일 날.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는 한 이제 1, 2월 달, 3, 4월 달 좀 지나고 나서 한 5월 달부터 한번 이렇게 탄력 있게 한번 쭉 진행을 한다. 우리 그 사이에서는 이제 1월 달, 우리 2월 달, 3, 4월 달은 좀 1차 공부를 열심히 좀 해두세요. 제가 나중에 이제 우리 좀 빠르면 한 3, 4월 달쯤에 바로 그 요약집을 만들어서 우리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5월 달에 좀 이렇게 탄력 있게 공부를 한번 쭉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여기 우리 4개월간은 그냥 쭉 듣고 그냥 이해만 해두세요. 이해만. 이거 뭐 암기하고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야. 암기해도 어차피 금방 잊어먹어요. 이 공법은 암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원 문 밖에만 나가면 바로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 공부하실 때는 그냥 일단 처음에는 그냥 부담 없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청까지 봤습니다.